늙는 게 슬픈 게 아니고 아픈 게 슬프네요. 누구나 그렇듯이 골골 100년 아픈 몸으로 오래 살기를 바라진 않을 겁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57년생은 89에서 94세까지 살 가능성이 50%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100세 시대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생각도 들지 않나요? 작년에 은퇴를 했는데 갑자기 허무함의 무력감이 확 몰려오더군요. 이처럼 막연한 마음으로 80세까지 보내면 삶의 힘을 잃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60세부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를 만드는 습관 7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늘려주는 풍요로운 시간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영상 아래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하루 10분 박수를 쳐라. 미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 건강하게 장수한 사람 1위가 지휘자이고 2위가 피아니스트였다고 한다. 이는 손을 제대로 쓰고 있는 사람이 건강하게 산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손을 제대로 쓰는 것 중에는 박수만 한 것이 없다. 세계 웃음건강박수협회의 총재이자 웃음건강박수 창시자인 조영춘 박사는 박수는 손바닥의 마찰, 진동, 마사지의 효과를 통해 우리 몸의 기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몸의 균형을 잡아준다라고 말한다. 박수는 그냥 내키는 대로 쳐도 되지만 알고 치면 더 도움이 되는 6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일상에서 활용해보자. 바로 설명을 들으며 따라하자. 첫 번째로는 보통 박수가 있다. 손바닥 전체로 치는 박수로 합장박수라고도 한다. 손바닥 전체로 박수를 치면 우울함이 사라지고 기분이 좋아진다. 멋진 노래나 강연을 들으며 박수칠 기회가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크고 길게 박수를 쳐보라. 다른 사람이 치지 않더라도 혼자서 크고 자신 있게 박수를 치면 다른 사람들도 따라하게 된다. 이런 태도는 자신감을 상승시키고 당당한 마음을 갖도록 만든다. 둘, 손바닥 박수다. 손가락을 조금 뒤로 젖히고 손바닥으로만 치는 박수로 소화가 안 되거나 내장 기능이 좋지 않을 때 도움이 된다. 손바닥 박수를 치다 보면 손바닥이 뜨거워지기도 하는데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배가 아플 때 어머니가 배를 쓰다듬어주며 안정시키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셋, 주먹 박수다. 두 주먹을 쥐고서 손뼉을 치는 박수로 주먹을 쥐고 박수를 치기 때문에 주로 손가락 둘째 마디에 뼈가 부딪힌다. 이곳은 머리나 어깨가 아플 때 효과가 있다. 넷, 손가락 박수다. 손을 공 잡듯이 동그랗게 만들어서 손가락 끝으로 치는 박수다. 손가락 첫째 마디로 박수를 치거나 손톱으로 반대편 손가락을 쳐주는 것도 좋다. 손가락 끝은 눈과 코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눈이 침침하거나 코가 막혔을 때 손가락으로 박수를 치면 눈이 맑아지고 콧구멍이 뚫려 시원해진다. 다섯, 손목 박수다. 손바닥의 가장 아랫부분으로 박수를 치는 것이다. 이곳은 생식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비뇨기관의 불편을 느끼는 사람에게 효과가 있다. 다만 손목 박수는 다른 박수와 다르게 강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뼈와 뼈가 부딪혀서 자칫하다가는 손목 주변에 멍이 들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섯, 손등 박수다. 양손의 손등으로 박수를 치는 것으로 손등 전체를 골고루 치는 것이 포인트다. 손등은 등 부분과 연결되어 있어 척추로 고생하거나 요통으로 불편을 느끼는 사람에게 효과가 있다. 두 번째, 가슴이 아닌 배로 숨을 쉬어라. 사람은 태어난 직후에는 복식호흡을 하지만 성장하면 점 위로 올라가 흉식호흡을 하게 된다. 더욱이 나이가 많아 거동이 불편해지면 숨이 가슴을 지나 목까지 올라오고 심하면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게 된다.
사람은 편안한 상태에서는 대체로 복식호흡을 한다. 그러나 심신이 불편한 상태에서는 어깨를 들썩거리며 자신도 모르게 흉식호흡을 한다. 육체에 이상이 생겼거나 우울, 불안, 분노 등 정서적인 문제가 있을 때도 가슴으로 가쁜 숨을 몰아쉬게 된다. 흉식호흡을 하면 심장의 압박이 가해지기 쉽다. 이로 인해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고 장기의 운동량도 크게 줄어 소화기 계통의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 게다가 허파가 충분한 산소를 끌어모으지 못해 조금만 뛰어도 헐떡거리게 되고 면역력이 크게 떨어져 허약체질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복식호흡으로 돌아가면 산소 공급이 충분해져 혈액순환과 신진대사가 원활해진다. 또한 복식호흡의 명상을 곁들이면 육체의 긴장이 풀리고 정서적인 평온함까지 느낄 수 있다. 복식호흡을 하는 올바른 방법. 복식호흡의 기본 자세는 다음과 같이 크게 5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 가부좌를 튼다. 무릎 부상 등으로 가부좌를 틀 수 없는 경우라면 눕거나 반듯하게 앉으면 된다. 가부좌를 틀고 앉을 장소가 없으면 의자에 앉거나 현재의 장소에서 2단계 이후의 자세를 취하면 된다. 2단계, 허리를 세운다. 평소의 생활 습관 때문에 허리가 굽은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일수록 허리를 펴는 연습이 필요하다. 허리를 펴면 장기에 가해지는 압박이 사라져 호흡하기 쉬워진다. 허리를 세우는 것이 잘 되지 않는 사람은 두 손을 머리 위로 쭉 올리면 바른 자세를 만들 수 있다. 3단계, 어깨에서 힘을 뺀다. 보통 놀라거나 긴장하면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 이런 불안정한 자세에서는 호흡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어깨 긴장이 잘 풀어지지 않을 때는 반듯하게 선 자세에서 팔에 힘을 빼고 중력에 몸을 맡겨보라. 어깨가 편안해지면서 긴장이 풀어질 것이다. 4단계, 턱을 당긴다. 이때 턱은 살짝만 당겨야 한다. 심각한 표정으로 턱을 당기면 이중턱이 되어 오히려 호흡을 힘들게 만든다. 목에 들어간 힘을 빼고 시선을 정면으로 향하면 턱은 자연스럽게 당겨진다. 5단계, 눈을 감는다. 종종 눈을 뜨고 일정한 지점을 바라보며 복식호흡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사람들은 해당 지점의 원이나 풍경사진, 마음이 편안해질 만한 글귀 등을 붙여놓고 그것을 보면서 호흡해도 좋다. 이렇게 자세를 잡고 나서 본격적인 복식호흡을 시작하면 된다. 호흡법은 기본 자세와 마찬가지로 다음의 5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 코로 호흡한다. 자신도 모르게 입으로 숨을 쉬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입안을 건조하게 만들고 세균이 번식하도록 만들어서 건강에 좋지 않다. 숨은 가능한 한 코로 쉬는 것이 좋다. 2단계, 배를 쑥 내밀며 공기를 흠뻑 들이마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배는 내밀되 가슴은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다만 처음에는 가슴을 움직여서라도 배를 내밀며 호흡하는 수밖에 없다. 훈련하다 보면 저절로 가슴을 움직이지 않고 배를 내밀며 숨 쉴 수 있게 될 것이다. 3단계, 잠시 숨을 멈춘다. 숨을 잔뜩 들이신 후에는 한 3초 정도 호흡을 멈추는 것이 좋다. 잠깐이지만 배에 힘이 가해지면서 기분 좋은 열기를 느낄 수 있다. 4단계, 10초 정도 여유를 두고 숨을 조금씩 내보낸다. 코로 내쉬거나 입을 오므려서 공기를 조금씩 내보낸다. 공기를 내보낼 때는 마음속으로 숫자를 하나부터 10까지 세면 쉽게 할 수 있다. 5단계, 이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한다. 세 번째, 하루 10분 낮잠을 자라. 오후에 졸리다고 해서 건강에 이상이 있다거나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졸음을 견디지 못하는 것 같다며 스스로를 게으르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누구나 오후가 되면 졸리다. 이것은 생리현상이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오후에 졸음이 쏟아지는 것을 억지로 참지 마라. 생리적인 현상은 해결하지 않으면 후유증이 따르게 되어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몸이 말을 듣지 않게 된다. 소변이 마려운데 계속 참으면 병이 되듯이 졸린다. 소음을 참는 것도 마찬가지다. 졸음을 참고 있으면 마음은 초조해지고 집중력은 사라진다. 졸면 안 된다는 마음과 자고 싶은 육체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10분만 눈을 감고 자면 해결되는 일로 오후를 망치지 마라. 더 에너지 프로젝트의 대표 토니 슈바르츠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생산성 제고의 낮잠보다 효율적인 것은 없다라고 말했다. 낮잠을 자면 밤에 자지 못할 것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10분간의 낮잠은 밤잠을 방해하지 않는다. 오히려 낮잠을 잠으로써 신체에 활력이 생기고 밤에 잘 때도 도움이 된다. 너무 피곤해도 제대로 잘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낮에 2에서 3시간씩 자는 것은 밤잠을 방해한다. 한 실험에서 사람들을 두 팀으로 나눠 한 팀은 10분간 낮잠을 재우고 다른 팀은 20분 이상의 긴 잠을 재웠다. 잠이 깬 후 인지 실험을 시행한 결과 10분간 잔 팀이 20분 이상 잠을 잔 팀보다 인지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20분 이상 잔 사람들은 낮잠 후 개운함을 느끼기보다는 잠에 취해 더욱 고통스러워했다. 주의할 것은 낮잠은 길게 자면 안 된다는 점이다. 낮잠은 10분 정도로 짧게 자는 것이 건강에 좋다. 너무 오랜 시간을 자도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 마찬가지로 낮에 긴 시간을 자게 되면 새로운 생체 리듬인 수면관성이 생김으로써 깊은 수면기에 빠지게 되어 금방 일어나기가 힘들다. 그렇게 되면 눈을 제대로 뜰 수 없고 몸의 균형도 잘 잡히지 않는다. 또한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인지지수가 떨어진다. 이런 낮잠은 밤잠을 방해한다. 스마트폰 알람을 10분 맞춰놓고 잠깐 눈을 붙여보자. 그 시간은 정말 꿀과도 같다. 책 곁에 두고 방송 이어갑니다. 네 번째, 하루 10분 머리 지압을 하자. 사람들은 보통 머리가 아프거나 눈이 침침하면 자신도 모르게 이마를 짚거나 관자놀이를 지그시 누른다. 그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통증이 완화되고 시원한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무의식 중에 하는 행동이지만 이는 경혈을 자극해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만든다. 경혈은 기가 모이고 출입하는 곳을 뜻한다. 다시 말해 신체의 에너지가 이동하는 통로다. 침을 맞거나 뜸을 뜨는 자리이기도 하다. 혈액순환이 잘 되게 만든다는 것은 핏줄을 통해 신체 각 부위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를 제대로 공급하는 것이다. 에너지 흐름의 통로를 막고 있는 방해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에너지가 제대로 흐르게 해 신체 균형을 유지시킨다. 지금 이 시간 책을 읽느라 눈이 침침하다면 양쪽 엄지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꾹 눌러보라. 희미하게 잘 보이지 않던 글자가 거짓말처럼 선명하게 보일 것이다. 누르다 보면 통증을 느낄 수도 있다. 이럴 땐 조금만 옆으로 옮겨 눌러보라. 그 주위도 함께 아픔을 느낄 것이다. 그러면 5손가락이나 손바닥으로 관자놀이 중심으로 마사지를 해보라. 통증이 완화되고 정신도 맑아짐을 느낄 것이다. 그리고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자고 있다면 같은 방법으로 지압을 해보라. 지압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눈을 감고 잠에 빠지게 될 것이다. 50대가 되면 청년 시절과는 다르게 조금만 무리하면 피로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때로는 과로나 스트레스로 두통이 심해 당장 쉬어야 할 때가 있다. 하지만 쉴 처지가 못 된다면 응급처치로 머리 지압을 해보라. 그깟 지압으로 두통이 해소되겠어 라며 무시하지 말고 두 손을 올려 머리를 눌러보라. 지압 자체가 두통의 근본적인 치료책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압을 통해 혈류를 개선하다 보면 신체 균형이 맞춰져서 개운함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병이 깊어진 후에야 뒤늦게 입원하여 힘들게 치료한다.
그렇지만 두통이 있을 때 간단한 지압으로 혈류를 개선시켜 병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건강은 잃고 나서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다. 다음 세 가지 대표적인 혈자리를 기억해 매일 10분씩 눌러보라. 건강해지는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지압점은 백회다. 백회는 모든 기혈이 모이는 곳으로 머리 꼭대기 정중앙에 자리하고 있다. 한의학에서는 백회를 생명 활동의 중심이며 음양의 양쪽 경락이 모이는 자리라고 한다. 의식을 각성시키는 대표적인 혈로 이곳을 자극하면 두통, 현기증, 일사병, 신경쇠약에 효과가 있다. 또한 백회를 자극하면 집중력이 향상되고 눈과 귀가 맑아진다. 두 번째 지압점은 풍지다. 풍지는 바람이 모인다는 의미로 목 뒤 한가운데에서 양쪽으로 1.5cm 떨어진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양손을 깍지 껴서 뒤통수에 올렸을 때 엄지손가락이 닿는 우묵한 곳이다. 이곳을 누르면 머리로 모인 혈액의 순환을 활발하게 만들어 불쾌감을 완화시킨다. 세 번째 지압점은 태양혈이다. 흔히 관자놀이라고 부르는 부분이다. 눈썹 바깥쪽에서 2c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움푹 들어간 곳으로 음식물을 씹으면 움직이는 곳이다. 태양혈은 눈과 귀에 연결되어 있어 이곳을 자극하면 눈의 피로가 감소되고 안구 경직이 이완된다. 또한 눈을 맑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 컴퓨터를 많이 봐서 눈이 뻑뻑하고 아픈 사람이 활용하면 좋은 지압점이다. 지압점을 눌러주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하나, 지그시 누르다가 조금씩 강도를 높인다. 둘, 가능한 한 손가락 전체를 사용해 10초씩 3회 반복한다. 셋, 누르다 보면 특별히 아픈 곳이 있다. 이곳의 강약을 조절하면서 누르는 횟수를 늘려준다. 다섯 번째, 하루 10초 활짝 웃어봐라. 속담이나 명언을 살펴보면 웃음의 긍정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것들이 많다. 그중 일소일소 일로일로라는 말은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노하면 한 번 늙어진다 라는 뜻이다. 소문만 복내는 웃으면 복이 온다 라는 의미다. 웃을 때마다 젊어지고 웃기만 해도 만복이 들어온다고 하니 웃음이란 얼마나 좋은 것인가. 독일의 학자 칼 조세프 쿠셜은 웃음은 마음의 치료제일 뿐만 아니라 신체의 미용제다. 당신은 웃을 때 가장 아름답다라고 말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돈을 들여 젊어지려고 노력하는가. 그들은 성형을 하고 갖가지 화장품을 얼굴에 바르며 조금이라도 젊고 아름다워 보이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웃음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사람을 예뻐지고 젊어지게 만든다. 일이나 공부를 하는 것처럼 어렵지도 않다. 웃기 위해서 거창한 계획을 세울 필요도 없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다. 그냥 지금 바로 웃으면 된다.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말했다. 이 말은 행복하기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해진다는 뜻이다. 불행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얼마나 좋은 말인가. 행복을 찾고 있는 사람에게 얼마나 위안이 되는 말인가. 불행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나 행복의 무지개를 찾아 헤매는 사람이라면 윌리엄 제임스의 말대로 일단 한번 웃어보라. 하지만 웃음이라고 모두 좋은 것은 아니다. 웃음에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다 주는 것이 있는 반면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져다 주는 것도 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다 주는 웃음으로는 미소와 파한대소를 들 수 있다. 미소는 소리 내지 않고 빙긋 웃는 것을 말한다. 미소에는 따스함이 담겨 있다. 스마일, 김치, 사랑해, 위스키 등 입꼬리를 올릴 수 있는 단어를 말하며 연습해보자. 최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연습하는 단어는 개구리 뒷다리로 리에서 올라간 입꼬리를 10초 정도 유지한다. 다른 단어들도 마찬가지다.
이를 계속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미소가 지어진다. 파한대소는 매우 즐거운 표정으로 한바탕 크게 웃는 것을 말한다. 이 웃음은 정신건강에 좋고 스트레스 해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반면에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져다주는 웃음은 냉소와 조소를 들 수 있다. 냉소는 무관심하거나 쌀쌀맞은 태도로 비웃는 것을 말한다.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을 보고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는 것이다. 조소는 남을 깔보고 놀리며 비웃는 것을 말한다. 냉소와 조소를 많이 짓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상대방은 물론 자신의 마음까지도 삭막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웃음을 기분 좋은 방향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6번째, 하루 10분 배우자와 대화하라.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부부 3쌍 중 1쌍이 하루 평균 1분의 대화도 나누지 않는다고 한다. 부부간의 대화 시간이 감소하는 이유는 남자의 47%는 시간 부족, 여자의 54%는 대화 방식의 차이 때문이라는 신문 기사도 있었다.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부부간의 대화가 원활한 사람들도 많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대화 시간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다음의 방법들을 활용해 부부 사이의 대화를 늘리고 행복한 부부 생활을 즐겨보자. 첫째, 남녀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라. 남편은 아내와 이야기하다 보면 짜증이 날 때가 있다. 뭔가 전달하려는 것 같은데 무엇을 이야기하려는지 감을 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인지 물어보거나 결론부터 말하라고 재촉하기도 한다. 이것은 남녀 사이의 대화 방식과 성질이 다르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여자는 대체로 과정부터 설명하려고 한다. 자신이 말하고 싶은 내용을 서론부터 결론까지 순서대로 말하며 대화하는 과정을 통해 만족을 얻으려 한다. 그러나 남자는 거두절미하고 결론부터 알고자 하는 요점 위주의 대화를 좋아한다. 이러한 남녀 간의 차이를 알면 남편은 공감을 받고 싶어하는 아내를 이해하게 되어 아내의 말을 경청하고 아내는 결론을 재촉하는 남편의 성급함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제 남편은 아내가 하루 중에 일어난 일을 길게 말하더라도 중단하지 말고 경청하도록 하자. 아내는 남편이 과정은 설명하지 않고 결론부터 말하는 것을 불평하지 말고 들어주어라. 둘째, 둘만의 대화 시간을 정하라. 부부가 대화할 시간을 내기 어렵다면 학생들이 공부할 시간을 분배하듯이 대화 시간표를 만들어라. 매일 아침 그날의 대화 시간을 정하는 방법도 있다. 아침에 정하기로 했는데 정하지 못했으면 먼저 생각난 사람이 문자로 연락해 대화할 시간을 확정짓는 방법도 좋다. 가장 좋은 방법은 배우자와 대화할 시간을 우선순위로 놓고 하루의 일정을 짜는 것이다. 셋째, 조용히 대화할 장소를 만들라. 주변의 방해를 받지 않고 대화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좋다. 집안이든 커피숍이든 만날 장소를 말하면 대화하자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그곳으로 가라. 그러한 시도 자체가 이미 대화를 시작한 것과 다름없다. 넷째, 부부끼리 허심탄회한 사이가 되자. 가능한 한 서로 허심탄회한 사이가 되도록 노력하라. 물론 부부간에도 사생활이 있기에 말할 수 없는 것이 있다. 하지만 되도록 이런 부분을 줄이고 서로에게 보다 솔직해져라. 부부란 오랫동안 함께 생활했기에 상세히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라. 아무리 오랫동안 함께 살았어도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 있다. 허심탄회한 사이가 되는 지름길은 먼저 다가가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고 시간을 공유하는 것이다. 그럴 때 상대 역시 가슴을 터놓고 나에게 다가온다. 7번째, 하루 10분 하늘을 봐라. 하늘은 보려는 마음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다. 하지만 언제 마지막으로 하늘을 보았는지 한번 떠올려 보라. 망설임 없이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빨리 떠오르지는 않을 것이다. 잠시 아래를 향한 시선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라.
지금 보고 있는 하늘이 무슨 색깔인지, 보이는 것이 뭉게구름인지 새털구름인지 생각해보라.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가장 먼저 하늘을 보라. 점심 식사 후에는 사무실 밖으로 나와 대낮에 하늘을 보라. 버스를 타고 가면서 창문을 통해 움직이고 있는 하늘을 보라. 마음만 먹으면 하늘은 어디서든 볼 수 있다. 고층 건물로 둘러싸인 도시에서 산이나 들파는 건물 뒤로 숨는다. 유일하게 얼굴을 내밀고 있는 자연은 하늘뿐이다. 하늘은 당신이 고개를 들어 봐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고개를 들기만 하면 당신의 눈에 푸른 하늘의 미소가 담길 것이다. 마음의 안식을 건네는 자연을 눈에 담아보라. 여행을 떠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골치 아픈 일상을 떠나서인 것도 하나의 이유지만 더 큰 이유는 하늘을 많이 보기 때문이다. 내가 살던 곳과 다른 하늘의 색깔을 음미할 수 있는 것도 여행의 장점이다. 하늘을 보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파란 하늘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평화롭다는 생각이 든다. 마음이 복잡하고 스트레스가 쌓일 때 파란 하늘을 보며 마음의 평화를 얻어보라. 맑은 하늘을 보고 있으면 희망이라는 말이 떠오른다. 하고자 하는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절망감에 빠지게 되면 맑은 하늘을 보며 희망을 가져보라. 높은 하늘을 보면 성공이란 말이 다가온다. 일이 순조롭게 잘 되어 가슴이 뿌듯할 때 높은 하늘을 보며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라. 하늘을 머리에 이고 생활하고 있는 당신. 늘 그 하늘의 존재를 인식하고 고개를 들어보라. 동쪽 끝 하늘과 서쪽 끝 하늘을 보라. 사무실 안에 있는 당신은 컴퓨터 앞에 앉아 하루 종일 눈을 부릅뜨고 있다. 출퇴근 중에는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확인하느라 고개를 숙이고 있다. 집에서는 소파에 앉아 TV 화면을 주시한다. 아름다운 하늘이 머리 위에 펼쳐져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자신의 눈앞만 바라보는 것이 습관이 되면 세상을 보는 안목도 좁아져서 미래를 보지 못하게 된다. 동쪽 끝 하늘과 서쪽 끝 하늘을 바라보라. 당신의 눈길이 닿은 그 하늘 아래에는 어떤 마을이 있을지 생각해보라. 그리고 그곳을 찾아가 보라. 당신이 찾아간 그곳에서 당신이 살고 있는 곳을 바라보며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떠올려보라. 그 넓은 하늘 아래 당신이 집착하고 있는 그곳이 얼마나 좁은지 느껴보라. 하늘을 보면 마음이 밝아진다. 밝아진 마음은 일상을 여유롭게 보는 눈을 가지게 한다. 푸른 하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바쁜 일상에서도 여유를 찾고자 하는 사람이다. 곁에 두고의 짧은 생각. 어제 저녁 공원에서 달리기 운동을 했습니다. 지나가다 우연히 어떤 어르신께서 듣던 유튜브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떤 채널을 듣고 계실까 해서 귀를 기울였더니 영어가 들리고 무슨 말인지 해석해주는 채널이었습니다. 그 순간 배움은 끝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배움을 계속하며 생각하고 글을 쓰는 분들이 이렇게나 많구나 하며 저 또한 더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지금 제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 분들 또한 삶에 대한 열정이 가득하신 분들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분들에게 작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50 이후 삶을 바꾸는 6가지 습관을 읽고